아이씨, 이 노인네는 눈치도 없나? 왜 필 이럴 때 전화질이야? 받지 마. 절대 받지 마.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벌써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던 추석 날이었죠. 경기도 외곽의 한 한적한 시골 마을, 박춘식 씨의 집 굴뚝에서는 새벽부터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춘식 씨와 아내 이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외가 온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들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읍내 방앗간에 가서 직접 짠 참기름을 아낌없이 붓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느라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요리를 했습니다. 춘식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소를 키우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아침 일찍 축사일을 끝내고 찬물에 몸을 박박 닦았습니다. 행여나 40년 넘게 몸에 밴 소똥 냄새가 도시 사는 며느리 비위를 상하게 할까봐 거친 떼수건으로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문지르고 또 문질렀죠. 낡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개량 한복까지 꺼내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마을 어귀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두 노인의 모습은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드디어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마을길로 들어섰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 상훈과 며느리 혜진이 도착한 것입니다. 춘식 씨는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가며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들뜬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아들은 피곤에 쩔은 얼굴로 건성으로 고개만 까닥했고 조수석에서 내린 며느리 혜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인상부터 팍 썩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치 썩은 시궁창 냄새라도 맡은 사람처럼 명품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왔는가. 오느라 고생들 했다. 춘식 씨가 반가운 마음에 아들의 손을 잡으려 다가갔지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 손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조심해. 아버님 옷에 뭐 묻었잖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피하려는 듯 남편의 팔을 확 잡아당기는 며느리의 행동에 춘식 씨의 거친 손은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멈칫했습니다. 아들 상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를 나무라기는커녕 슬그머니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는 안방에 차려진 밥상머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갓 지은 쌀밥과 정성껏 끓인 소고기 무국을 내왔습니다. 자식들 먹인다고 아끼고 아꼈던 귀한 식재료들로 꽉 채운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밥상이었죠. 어서 들어라. 우리 집 소 잡은 거라 고기가 아주 연하고 맛나다. 순자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잘 익은 배추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 아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건 투박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어머니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 혜진이 수저를 탁 하고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고요한 시골집에 울려 퍼진 그 날카로운 금소금은 순자 씨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위생적으로 손으로 김치를 찢다니요. 혜진의 목소리는 짜증을 넘어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손톱 밑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요즘 누가 이렇게 미개하게 밥을 먹냐고요. 순자 씨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김치 국물이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 내가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었는데. 말끝을 흐리는 순자 씨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며느리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 전체의 소똥. 냄새가 진동을 해서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간다고요. 비위상에서 원.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요? 혜진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밥상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 상우는 밥그릇만 쳐다볼 뿐 늙은 어머니가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도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춘식 씨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춘식 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굵은 힘줄이 목에 섰습니다. 본인이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평생 고생만 한 아내가 자식 앞에서 저런 취급을 받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 밥맛 떨어지면 당장 나가라. 썩 꺼져. 춘식 씨가 고함을 치며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로 붉은 김치 국물이 핏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말? 아들 상훈이 그제야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지만 그건 사과가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됐어, 여보. 가자. 내가 진작에 오기 싫다고 했잖아. 수준 안 맞아서 진짜 못해 먹겠네. 며느리는 춘식 씨를 노려보며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상훈 역시 엎어진 밥상과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어머니를 한번 힐끔 보고는 아내의 뒤를 쫓아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신경질적인 배기음을 내며 마을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그건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음식물로 엉망이 된 방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 위로 3년 묵은 그리움이 산산조각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춘식 씨는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서서 흙먼지만 남기고 사라진 아들의 차가 있던 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시퍼런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헌신을 똥냄새 취급하며 짓밟고 떠난 자식들. 그날 춘식 씨의 가슴 속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가장 풍요로워야 할 한가위, 노부부의 가슴엔 찬바람만 쌩쌩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3번이나 바뀌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 상훈의 삶은 그들이 멸시했던 시골의 퇴비 냄새보다 훨씬 더 고약하고 처참하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해가 잘 들지 않아. 곰팡내가 눅눅하게 배어있는 거실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온갖 고지서와 독촉장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때 부모의 고열을 짜낸 돈으로 호기롭게 시작했던 상훈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무리한 확장과 주식, 투자 실패로 거품처럼 사라져버렸죠. 남은 것이라고는 산더미 같은 빚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채권자들의 욕설 섞인 전화뿐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제집 드나들 듯 했던 며느리 혜진의 몰골 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피부는 푸석해졌고 신경질적으로 뜯어놓은 손톱 주변엔 피딱지가 앉아 있었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지금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당장 내일까지 막아야 할 카드 대금 명세서를 노려보며 마른 세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번 달에도 못 막으면 진짜 압류 들어온대. 당신 친구한테 돈 좀 빌려봤어? 혜진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비명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상우는 식탁에 앉아 먹다 남은 미지근한 소주를 들이키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친구? 돈 떨어진 지가 언젠데 친구가 남아있겠습니까? 돈 있을 때나 형님 아우하던 놈들은 상훈이 망하자마자 제일 먼저 연락을 끊거나 번호를 바꿔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 좀 닥쳐봐. 나도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상훈이 빈 소주병을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와이셔츠 깃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아 누렇게 찌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의 옷에서 냄새가 난다며 기겁을 했던 그 깔끔 떨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들에게서 풍기는 건 가난과 실패가 만들어낸 찌든 내였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식탁 위에 놓인 상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소리가 마치 낡은 빌라 전체를 흔드는 지진처럼 두 사람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상훈과 혜진은 동시에 흠칫 놀라며 전화기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빚쟁이일까? 아니면 카드사 추심팀일까?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액정을 확인한 상훈의 표정이 일순간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마도 쌀쌀해진 날씨에 자식들 안부가 걱정되어 3년 전의 모욕을 꾹 참고 거신 전화였을 겁니다. 하지만 상훈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안도의 한숨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지독한 짜증과 원망이었습니다. 아씨, 이 노인네는 눈치도 없나? 왜 하필 이럴 때 전화질이야? 상훈이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혜진의 눈빛이 독사처럼 매섭게 변했습니다. 받지 마. 절대 받지 마. 또 쌀 보내줄 테니 가져가라. 아님. 옥수수 쪘으니 와서 먹어라. 그딴 소리나 하겠지. 택배비가 더 나오겠다. 어휴. 혜진은 넌덜머리가 난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녀에게 시부모의 전화는 위로가 아니라 귀찮은 쓰레기 알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돈 좀 융통해달라고 해볼까? 그 시골 땅 팔면 빚은 갚을 수 있을 텐데. 상훈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얼거렸지만 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그 똥냄새 나는 맹지를 누가 사? 팔리지도 않는 땅덩어리 쥐고 앉아서 자식. 굶어 죽는 줄도 모르는 노인네들한테 무슨 기대를 해? 괜히 엮이면 병원비나 내달라고 할걸? 그냥 끊어, 당장.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일갈에 상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통화 버튼이 아닌 수신 차단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부모와 자식을 이어주던 마지막 가느다란 끈마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상우는 그것도 모자라 아예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휴대폰 화면처럼 그들의 양심 또한 완전히 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잘했어.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속 편해. 우리가 지금 누구 챙길 처지야? 혜진은 다시 소파에 몸을 파묻으며 신경질적으로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무능한 부모 따위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들이 차갑게 거절하고 차단해버린 그 전화가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그들을 건져 올려줄 유일한 구명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모를 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추위가 되어 돌아올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좁은 방구석에서 서로를 탓하며 으르렁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도시의 네온사인이 비웃듯 깜빡이고 있었고 그들의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식과의 인연이 뚝 끊긴 채 시골집에는 또다시 무심한 계절이 흘러 삭풍이 부는 초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텅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은 오직 늘어가는 소들의 울음소리와 노부부의 깊어가는 한숨뿐이었죠. 춘식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축사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내린 서리로 축사 바닥은 빙판처럼 미끄러웠고 곳곳에 얼어붙은 솥동들이 울퉁불퉁하게 굳어 있어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놈의 소들, 밥은 먹여야지. 내가 죽으면 누가 니들 거들떠나 보겠냐. 춘식 씨는 쇠죽을 끓여 나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보다 소가 낫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무거운 사료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빙판길을 지나던 그 순간 낡은 고무신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춘식 씨의 깡마른 몸이 딱딱한 시멘트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허리춤에서 우두둑하는 끔찍한 파열음이 들려왔고 숨이 턱 막힐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춘식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솥동 바닥에 쓰러져 식은 땀만 흘렸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야속하게도 서울 사는 아들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품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자 받지 않을 게 뻔했고 혹여 받는다 해도 귀찮게 왜 전화했냐는 핀잔이나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죠.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며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찰나였습니다. 어르신, 박 어르신, 계세요? 축사 밖에서 우렁차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집으로 귀농해 텃밭을 일구며 사는 청년 강철수였습니다. 평소에도 춘식 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곰살맞고 성실한 청년이었죠. 철수는 쓰러져 있는 춘식 씨를 발견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철수는 춘식 씨의 상태를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춘식 씨의 몸을 감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소의 오물들이 철수의 옷과 손에 묻어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도망치던 며느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는 찡그리기는커녕 혹여나 어르신이 추울까봐 꽁꽁 언 손을 비벼 춘식 씨의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나 허리가 나간 것 같다. 춘식 씨가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 입을 떼자 철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읍내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철수는 그 건장한 등을 춘식 씨에게 내어주며 주저앉았습니다. 업히세요. 구급차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제 차로 가는 게 빨라요. 철수의 등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70평생 남의 등에 업혀본 적 없는 춘식 씨는 낯선 청년의 등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춘식 씨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태우고는 덜덜거리는 1톤 트럭을 몰고 읍내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트럭 안에는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철수가 일하다 묻혀온 퇴비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춘식 씨에게는 그 어떤 고급 향수보다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정직하고 건강한 삶의 냄새였으니까요. 운전대를 잡은 철수의 옆 얼굴을 바라보던 춘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냄새난다고 부모를 버렸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남의 자식은 똥 묻은 나를 업고 병원까지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옷 다 버려서 어쩌냐? 냄새 날 텐데. 춘식 씨가 미안한 마음에 웅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철수는 백미러로 춘식 씨를 보며 사람 좋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르신도 참 농사꾼한테 흙냄새, 똥냄새가 훈장이지. 그게 왜 흉입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좋기만 한데요. 아픈 데나 신경 쓰세요.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춘식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철수는 보호자를 자처하며 춘식 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접수부터 검사, 입원 수속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는 철수의 뒷모습을 보며 춘식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진정한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아픔을 나누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춘식 씨는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휴대폰 속 차단된 아들의 번호를 보며 미련을 갖던 늙은 아비는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죠. 그래, 내 새끼는 죽었다. 오늘부터 내 아들은 저놈 철수다. 춘식 씨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춘식 씨가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준 운명의 이정표였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냄새를 묵묵히 감싸 안은 청년에게 춘식 씨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어떤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수는 그저 어르신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해맑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낡은 빌라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상훈네 집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컵라면 하나씩을 앞에 두고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후루룩 면발 빨아들이는 소리조차 처량하게 느껴질 만큼 집안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밀린 월세 독촉 문자에 시달리다 지친 혜진은 퉁퉁 부른 라면을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며 TV 속 화려한 연예인들의 삶을 질투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상훈 역시 멍한 눈으로 채널만 의미 없이 돌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3년 전 부모 앞에서 떵떵거렸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내일 당장 끊길지도 모르는 전기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지루하게 흘러가던 저녁 뉴스 화면이 갑자기 붉은색 속보 자막으로 바뀌며 긴박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초대형 국책 사업 계획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리모컨을 누르려던 손을 멈추고 무심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경기도 가령 지역 일대가 제2의 판교라 불린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보상금 규모가 예상되는데요. 혜진은 콧방귀를 뀌며 입가에 묻은 라면, 국물을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어휴, 남의 나라 얘기네. 저런 건 어떤 복받은 인간들이나 당첨되는 거야? 우리랑은 상관없는 딴 세상 얘기지, 뭐.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채널을 돌리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의 눈은 점점 커지더니 이내 TV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고정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개발 예정지의 지도와 항공 촬영 영상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어딘가 낯이 익다 못해 뼈저리게 아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논밭 뒤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야산, 그리고 그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한 채. 상훈이 들고 있던 컵라면 용기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등에 튀었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저 산, 저거 아버지 산 아니야? 상훈의 다급한 외침에 혜진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TV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혜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개발 확정 지역 경기도 가령군 설매면 매봉산 일대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3년 전 그녀가 소똥 냄새가 난다며 밥상을 박차고 나왔던 바로 그 시골 동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땅덩어리 그 자체였죠. 세상에. 여보, 저거 진짜 아버님 땅이야? 확실해? 혜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TV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기자가 현장 리포팅을 하며 덧붙이는 말은 두 사람의 심장에 기름을 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평당 공시지가가 낮지만 개발 확정과 동시에 토지 보상금이 최소 10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매봉산 일대를 소유한 지주의 경우 보상금 규모만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수백억? 혜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컵라면 국물이나 닦던 휴지가 그녀의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수백억? 그 단어는 가난과 무시 속에 찌들어 있던 두 사람의 뇌를 하얗게 태워버리는 섬광과도 같았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산이 3만 평. 거기에 밭이랑 논이랑 합치면. 와, 미쳤다. 미쳤어. 여보, 이거 최소 100억이야.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상훈의 목소리는 환희를 넘어 광기에 가깝게 갈라졌습니다. 100억? 그것은 그들의 빚을 다 갚고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아니,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숫자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지 못해 살던 좁은 거실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혜진은 상훈의 어깨를 마구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우리 이제 살았어. 아니, 재벌 됐다고. 오빠 뭐해? 빨리 일어나. 당장 시골 내려가야지. 그녀의 얼굴에서 3년 전 시부모를 벌레 보듯 하던 경멸의 표정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과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비열한 웃음만이 걸려 있었죠. 두 사람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에 처박혀 있던 3년 전 추석 때 입었던 그나마 멀쩡한 정장을 꺼내 입는 손길이 덜덜 떨렸습니다. 상우는 옷을 입다 말고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희죽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버님, 제가 갑니다. 기다리세요. 효도하러 갑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효도라는 단어는 역겹게도 돈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였습니다. 혜진은 화장대 앞에 앉아 급하게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냄새 좀 나면 어때? 100억인데. 똥밭에 굴러도 100억이면 천국이지. 그렇고 말고. 그녀는 향수를 온몸에 뿌리며 시골의 악취를 돈의 향기로 덮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부모를 노인네라 부르며 수신 차단까지 했던 페륜아들이었지만 100억이라는 숫자는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효자, 효부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찬란한 황금빛 미래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컵라면이 엎어진 바닥을 치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신발도 구겨 신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치 로또 1등 당첨 복권을 바꾸러 가는 사람처럼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그곳에는 황금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욕망의 전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시골집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온 검은색 세단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였지만 상훈이 밟은 계기판의 바늘은 이미 160km를 넘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기름값 아깝다고 정속 주행을 했을 위인들이지만 지금 그들의 머릿속엔 연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늦어질수록 100억이라는 거금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상훈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혜진은 안전벨트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쥔 채 전방을 노려보며 연신 남편을 채근했습니다. 더 밟아. 이러다 날 새겠어. 딴 놈들이 먼저 선수 치면 어떡할 거야? 부동산 업자들이 벌써 아버님 꼬셨으면 어쩌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표독스럽게 차 안을 울렸습니다. 그때 대시보드 위에 던져둔 상훈의 휴대폰이 또다시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김 실장이라는 세 글자가 섬뜩하게 떴는데 그건 바로 악랄하기로 소문난 사채업자의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심장이 쪼그라들어 전화기를 꺼버리거나 화장실로 숨어버렸을 상훈이었지만 이번엔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며 휴대폰을 힐끗 쳐다보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김 실장? 웃기고 있네. 야, 이 피라미 같은 놈아. 내가 내일이면 내 놈 사무실 건물을 통째로 사버릴 수도 있어. 상훈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중얼거리며 통화 거절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지금 그에게 빚쟁이의 독촉 따위는 발바닥에 붙은 껌딱지보다도 못한 하찮은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마약 같은 환각이 그를 잠시나마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왕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차는 요란한 소음을 내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변에 있는 24시 대형마트로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빈손으로 갔다간 문전박대당할 것이 뻔했기에 뇌물이라도 바쳐 노인네들의 환심을 사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카트를 밀며 정육 코너로 달려가 진열대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한우 툭불 선물 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블링이 눈꽃처럼 피어있는 최상급 소고기, 가격표에는 무려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상훈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 한도가 간당간당해서 긁히지 않을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한도 초과 나오면 어떡하지? 그냥 싼 거 살까? 미국산도 포장만 잘하면 모를 텐데. 상훈이 찌질하게 묻자 혜진이 도끼 눈을 뜨며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 정신 차려. 지금 100억을 먹으러 가는데 50만 원이 아깝니까? 이게 다 투자야, 투자. 낚시를 하려면 지렁이가 아니라 참치라도 끼워야 할 거 아니야. 그녀의 논리는 기가 찰 정도로 명쾌했습니다. 결국 상훈은 눈을 질끈 감고 카드를 내밀었고 다행히 승인이라는 기계음이 들리자 두 사람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고기 세트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효도 선물이 아니라 욕망의 문을 열기 위한 뇌물이자 미끼였습니다.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혜진의 손에는 고기뿐만 아니라 현금 봉투와 건강보조식품까지 바리바리 들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당겨 쓴 것이었지만 미래의 100억 자산가인 그녀에게는 푼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시골집이 가까워질수록 본격적인 연기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마치 오디션을 앞둔 배우들처럼 차 안은 순식간에 리허설 현장으로 변해버렸죠. 혜진이 룸미러를 보며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화장을 살짝 지워 초췌한 몰골을 연출했습니다. 자, 여보. 잘 들어.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무릎부터 꿇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핑계를 잘 대야 해. 당신이 사업하다 망해서 감옥 갈 뻔했는데 차마 부모님께 누 끼칠까봐 연락 못했다고. 효심이 지극해서 그런 거라고 말이야. 혜진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시나리오를 술술 읊어댔습니다. 상우는 운전을 하면서도 아내의 지시에 따라 표정 연기를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가 억지로 울먹이는 신용을 하자 혜진이 혀를 차며 지적했습니다. 아니야, 감정이 부족해. 더 처절하게. 콧물도 좀 흘리고 눈물 안 나오면 침이라도 발라. 아버님은 마음 약해서 당신이 죽는 소리 하면 금방 넘어가실 거야. 특히 어머님 공략이 중요해. 옆에서 내가 바람 잡을 테니까 당신은 무조건 땅바닥에 머리 박고 있어. 이 끔찍한 부부 사기단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지난날의 패륜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돈을 뜯어낼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부모에 대한 걱정이나 그리움은 단 1%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도장을 빨리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보상금을 우리 명의로 돌릴까 하는 탐욕스러운 계산만이 가득했죠. 어느덧 차창밖 풍경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시골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에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트렁크에 실린 한우 세트가 춤을 췄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3년 전 그들이 똥냄새가 난다며 도망치듯 떠나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의 눈에는 그 허름한 시골, 마을이 마치 황금으로 지어진 엘도라도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 왔다. 여보, 다 왔어. 저기야, 저 산이 다 우리 돈이라고. 상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혜진은 핸드백에서 인공 눈물을 꺼내 눈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며느리의 가면을 얼굴에 덮었었습니다. 오케이, 준비 완료. 가서 한판 제대로 버려보자고. 100억이 코앞이다. 브레이크를 밟는 상훈의 발에 힘이 들어갔고 타이어가 흙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밤중에 고요를 깨트리는 그 소음은 마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들이닥친 재앙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욕망의 눈이 먼 아들 내외가 드디어 부모의 집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연극이 춘식 씨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차 문을 여는 상훈의 손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막을 깨는 엔진 소리와 함께 상훈의 차가 춘식 씨 집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3년 전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그 마당에는 여전히 구수한 쇠죽 끓이는 냄새와 흙내음이 감돌고 있었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집 입구에 펄럭이는 거대한 플래카드였습니다. 경축, 매봉산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 박춘식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마을 청년회가 달아놓은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상훈과 혜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박춘식 세 글자가 마치
100억짜리 수표처럼 보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이었습니다. 혜진은 차 문을 닫기도 전에 신발을 끌며 마당 한가운데로 달려가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평소라면 흙먼지 한 톨만 묻어도 기겁을 하며 물티슈를 찾았을 결벽증 환자가 지금은 소똥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란 실로 대단해서 사람의 성격마저 순식간에 개조해버리는 모양입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희가 왔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혜진의 날카로운 통곡 소리가 고요한 시골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인공 눈물 덕분인지 아니면 100억을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인지 꽤나 그럴싸하게 눈물을 쥐어짜 내고 있었습니다. 상훈 역시 양손에 무거운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비틀거리며 혜진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상훈이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아버지 얼굴 좀 뵙게 해주세요. 상훈은 방문을 향해 절을 하며 목이 매는 척 헛기침을 섞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마당의 개들이 낯선 침입자들을 보고 컹컹 짖어댔지만 두 사람의 가짜 울음소리는 개 짖는 소리보다 더 크고 요란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방문이 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문고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문만 열리면, 저 낡은 문지방만 넘으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전율하고 있었죠. 한참 만에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리고 노란 백열등 불빛과 함께 춘식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춘식 씨의 곁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청년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마치 보디가드처럼 춘식 씨를 부축하며 싸늘한 눈빛으로 마당에 엎드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춘식 씨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3년 만에 찾아온 아들 내외를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했습니다. 반가움도 분노도 읽을 수 없는 그 건조한 눈빛은 상훈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새끼 왔냐며 맨발로 뛰어나왔을 아버지가 지금은 마치 남을 보듯 차갑게 앉아만 있었으니까요. 상훈은 침을 꿀꺽 삼키며 엉금엉금 기어가 마루 밑에 한우 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셨어요? 제가 사업이 망해서 차마 뵐 면목이 없어서 못 왔습니다. 얼마나 뵙고 싶었는데요. 상훈이 준비해둔 핑계를 읊어대며 춘식 씨의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탁! 그 순간 철수가 상훈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어르신 몸에 흙 묻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상훈은 얼떨결에 손을 거두며 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너는 뭐야?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옆집 사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상훈이 본성을 드러내며 윽박지르자 혜진이 황급히 상훈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렸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 납작 엎드려야 할 때였으니까요. 혜진은 다시금 아이고 아버님 하며 춘식 씨를 향해 곡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사람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라 정신이 나가서 그래요. 아버님, 저 고기 좀 보세요. 툭불 한우예요. 아버님 드리려고 저희가 밥도 굶어가며 사왔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진은 최고급 한우 상자를 춘식 씨 앞으로 밀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3년 전 김치를 손으로 찢어준다고 더럽다며 밥상을 엎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말없이 한우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금색 보자기에 쌓인 고기 상자는 화려했지만 춘식 씨의 눈에는 그저 썩은 동아줄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고기라. 춘식 씨가 입을 떼자 상훈과 혜진은 침을 꼴깍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3년 전에는 내 손맛이 더럽다며 밥상도 없고 가더니 100억 소리 들리니까 소고기 냄새는 맡아지더냐? 춘식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춘식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효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땅값 보상금 냄새를 맡고 달려온 하이에나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뉴스 같은 거 안 봤어요. 정말이라니까요? 혜진이 손사래를 치며 발뺌했지만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식 씨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야, 이 고기 개 밥그릇에나 부어줘라. 우리 누렁이도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서 먹을지는 모르겠다만. 춘식 씨의 폭탄 같은 명령에 상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50만 원짜리 최고급 한우를 개밥으로 주라니 이건 모욕을 넘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이 3년 만에 왔는데 개 취급을 하세요? 상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아들의 모습에 춘식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 취급? 너희가 언제 나를 사람 취급은 했더냐? 냄새난다고 전화도 안 받던 놈들이 돈 냄새나니까 귀신같이 달려온 꼴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춘식 씨는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따라와라. 마을 회관으로. 안 그래도 오늘 동네 잔치를 하는데 너희 목도 준비해뒀으니 거기서 얘기하자. 춘식 씨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빠져나갔고 철수는 고기 상자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상훈과 혜진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회관, 너희 몫이라는 말에 다시금 희망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죠. 그래, 사람들 앞에서 유산 상속 발표라도 하시려는 건가 봐. 마을 잔치면 증인들도 많잖아.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털어내며 다시금 탐욕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인 줄도 모르고 춘식 씨의 뒤를 쫓아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바람이 으스스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돈독이 오른 그들의 몸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의 미닫이 문을 열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구수한 돼지 수육 냄새 그리고 시큼털털한 막걸리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회관 안은 이미 동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상에는 잔치 국수며 홍어 무침 같은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죠. 상훈과 혜진은 낯선 풍경과 사람들의 시선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돈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며 뻔뻔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혜진은 명품 코트에 음식 냄새가 배는 것이 질색이었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세상에서 가장 싹싹한 며느리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저희가 너무 늦게 왔죠?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리느라 좀 늦었습니다. 호호. 그녀는 속으로 구역질을 참아가며 동네 노인들에게 술을 따르고 상우는 아버지 춘식 씨의 옆자리를 꿰차고 앉아 어깨를 주무르는 척 알랑방귀를 뀌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효자 코스프레 부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춘식 씨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자 그저 그러려니 하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상우는 춘식 씨의 기분을 맞추려 연신 빈잔에 술을 채우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 좋으시죠? 보상금 나오면 제가 서울에 기가 막힌 아파트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흙먼지 마시지 말고 저랑 편하게 사셔야죠.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는 아들의 말에 춘식 씨는 그저 피식, 차가운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하며 장례를 정리했습니다. 자자, 다들 주목.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우리 박춘식 형님네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형님께서 마을을 위해 중대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 다들 조용히 좀 합시다. 중대 발표라는 단어가 나오자 상훈과 혜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테이블 밑에서 꽉 잡으며 회심의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사람들 앞에서 유산을 우리한테 물려준다고 공표하시려나 보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의 풍파와 함께 결코 꺾이지 않는 농사꾼의 고집이 서려 있었죠. 좌중이 조용해지자 춘식 씨의 입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내 땅이 개발된다고 합디다. 평생 소똥이나 치우던 놈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지요. 사람들이 와하 웃으며 박수를 쳤고 상훈 부부도 덩달아 물개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돈이라는 게 참 무섭습디다.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던 똥파리들까지 꼬이는 걸 보니 말입니다. 춘식 씨가 상훈 쪽을 힐끔 쳐다보자 상훈의 웃음기가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춘식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다 늙어서 돈방석에 앉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상훈과 혜진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찰나 춘식 씨가 옆에 서 있던 철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지난 겨울 빙판에 넘어져 죽을 뻔했을 때 나를 업고 뛴 건 내 핏줄이 아니라 바로 이놈 철수였습니다. 똥 냄새 난다고 다들 도망갈 때 내 똥 기저귀까지 갈아주며 친아버지처럼 모신 것도 이놈이었지요. 철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은 철수가 진국이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훈의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나오는 토지 보상금 전액을 우리 마을 발전 기금과 양로원 건립에 기부하고 춘식 씨가 잠시 뜸을 들이자 회관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숨을 헐떡이며 춘식 씨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머지 사유지와 내 집, 그리고 소들은 내 법적 양자가 된 강철수에게 전부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훈 역시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하며 테이블을 엎을 듯이 쾅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노망나셨어요? 전액 기부라니요. 그리고 생판 남한테 재산을 줘요? 아들이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상훈이 춘식 씨에게 달려들 기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무효야. 치매 노인이 헛소리하는 거라고요. 내 돈, 내 100억, 절대 못 줘. 소송할 거야.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뒤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식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송?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여기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다 마친 유언장과 증여 계약서다. 내 정신 멀쩡하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다 붙어 있으니 법대로 해보자꾸나. 춘식 씨가 서류를 흔들어 보이자 상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완벽한 서류 앞에서 그들의 탐욕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아버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빚이 산더미예요. 이거 없으면 저희 죽어요. 혜진이 춘식 씨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망난 노인네라며 욕을 하던 입으로 이제는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꼴이라니. 추악이 그지없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놈들아, 나라. 내 돈은 내 맘대로 쓴다는데 웬 행패냐. 여봐라, 이 썩을 것들 당장 내쫓아라. 춘식 씨의 호령이 떨어지자 듬직한 청년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상훈과 혜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아버지, 돈 좀 줘요. 10억만. 아니 1억만이라도 달라고요. 상훈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청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두 사람의 눈앞에서 100억이라는 황금빛 꿈은 산산이 조각나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춘식 씨는 끌려나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지만 후련한 표정으로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아비의 축배였습니다. 마을 회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두 사람 위로 비참하고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쌩쌩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방, 곰팡이가 검게 핀 벽지 위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이곳에 두 남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바로 100억의 꿈을 꾸다 처참하게 추락한 상훈과 혜진입니다. 그들의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는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지 오래고 빚쟁이들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다 결국 월세 30만 원짜리 달동네 단칸방으로 숨어든 처지였죠. 방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뒹굴고 있고 두 사람의 몰골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기어가는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조차 지르지 않을 만큼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야, 박상훈.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편의점 가서 팩이라도 좀 얻어와봐. 혜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신경질을 부리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상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그날 밥상만 안 엎었어도, 아니 3년 동안 전화 한 통만 제대로 했어도 아버지 돈이 다 우리 거였을 거 아냐. 다 너 때문이야. 이 여편네야. 상훈의 눈에는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고성과 욕설이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지만 후회한들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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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얇은 나무 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상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안 열면 따고 들어간다. 김 실장이라 불리는 사채업자의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입을 다물고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던 기세는 사라지고 덜덜 떨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꼴이 쥐새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국 문고리가 우지끈 뜯겨나가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혜진의 비명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돈 앞에서는 짐승보다 못하게 변했던 페류나들의 말로는 이토록 차갑고 비참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가난의 냄새가 이제는 평생 그들의 몸에서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의 따스한 남태평양 바다 위,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크루즈 선상 갑판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곳 선베드에 나란히 누워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두 노인, 바로 춘식 씨와 순자 씨였습니다. 평생 몸빼 바지와 흑투성이 작업복만 입던 두 사람은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와 선글라스를 끼고 칵테일 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임자, 기분이 어떤가? 소똥 냄새 안 나고 바다 냄새 나니까 좋지? 춘식 씨가 껄껄 웃으며 묻자 순자 씨는 소녀처럼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내 평생 비행기도 못 타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영감 덕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리네요. 근데 우리 철수는 밥이나 잘 챙겨 먹나 모르겠네. 순자 씨는 이 좋은 곳에 와서도 아들 대신 얻은 든든한 양자, 철수 걱정뿐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녀석이야 알아서 잘하겠지. 재단 일도 야무지게 한다더만. 핏줄이 무슨 소용인가. 마음 주는 놈이 진짜 자식이지. 춘식 씨는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서름을 파도에 실어보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철수라는 귀한 인연과 나눔의 기쁨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자식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독이 될 수도 있었지만 춘식 씨의 지혜로운 결단 덕분에 수많은 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약이 되었고 본인들에게는 남은 생을 축복으로 만들어줄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삽시다. 그게 복수고 그게 행복 아니겠소? 춘식 씨가 순자 씨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두 노부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평온하고 넉넉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힌 자식들과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부모.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이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춘식 씨 부부를 태운 배는 황금빛 노을을 향해 유유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인생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하세요.